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네요.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당연히 함께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정집에서의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생활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친정 부모님이 이해하고 감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지게 됐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말이에요.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냐고. 우리가 왜 도와드려야 하냐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은 그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려 할까? 실망감이 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활비 한 푼도 못 낸다던 남편이 뒤로는 신혼집을 마련해 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이다 이혼을 날린 뒤 저는 그 인간과 이혼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 인간이 저와 부모님께 한 짓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삶이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은 사업한다는 말에 걱정하시고는 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일반 직장인보다 잘 버니까 좋기는 하지만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돈은 조금 벌어도 직장인이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선택해서 잘 이끌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적당한 수준으로 잘 벌었고 일반 직장인보다는 더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은 있지만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 키워가며 열심히 노력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사업 열심히 키워서 저를 호강시켜 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노력해서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했고 저는 사모님 안 시켜줘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맞벌이로 살면 큰 욕심 없이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살면서 함께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업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줄어들더니 약속했던 계약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늘 안정적으로만 흘러가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다시 나아질 거라고 남편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매달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고 카드값과 대출이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에 와서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쉽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얼굴, 모습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홀로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업체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집을 팔고 월세로 작은 집을 얻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텼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집 월세도 내기 힘든 생활에 처했고 급한 대로 여기저기 돈이 될 만한 건 처분하고 양가 어른께 도움을 청했어요. 차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도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댁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말씀만 돌아왔어요. 그도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차릴 때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 돈으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전부를 다 사업 시작할 때 보태주셨으니 더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도와줄 상황이 못 됐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을 듣고 나서 부모님은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 정도의 여력은 안 되잖니. 대신에 우리랑 같이 살자. 같이 살자고요? 남편이랑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김서방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어쩌겠니. 지금 사는 집 월세 내기도 힘들다며. 네 시댁은 신우가 있어서 지낼 방이 없지만 우리 집은 네가 쓰던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되지 않겠어? 불편해도 지금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돈 아끼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월세 낼 돈이 빠듯해서 여기저기 돈 빌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아껴서 내고 그랬는데 친정엄마는 차라리 그럴 돈을 더 아껴서 사업에 보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시댁은 신우랑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쓸 방이 없었거든요. 또 시댁이 저희 친정집보다 크기가 작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은 친정 부모님만 살고 계셨고 또 제가 쓰던 방이 빈 방으로 남아 있어서 엄마는 그 방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웠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결혼한 딸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불편한 것보다 친정 부모님이 더 불편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희는 그렇다 쳐도 부모님 마음이 더 안 좋으시겠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우리는 결국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처가살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말씀처럼 이때는 체면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안 우리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처가살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저희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고 불편한 기색도 내지 않으시면서 최대한 저희를 배려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저 힘들 때는 가족이 도와야 한다며 방 하나를 내주셨고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남편은 나중에 꼭 보답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친정 부모님은 괜찮다며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거지 뭘 바라고 돕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너무 좌절하고 기죽을 거 없다고 하셨고 바닥을 찍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그만이고 지금은 그 과정 중 하나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움받은 것도 있지만 마음 써주시고 해주신 말씀도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처가살이를 시작한 초반에는 저희 둘 다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했고 괜히 더 움직이려고 애썼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의식하고 괜찮다며 그냥 두라고 편하게 지내게끔 애써주셨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더 집안일을 도와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리어 저희가 뭔가를 더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받고 있으니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친정 부모님은 생활비고 뭐고 괜찮다고 그럴 돈 있으면 남편 사업에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다만 얼마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그래도 입이 2개가 늘었는데 그걸 다 친정 부모님이 부담하시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에게 우리가 얼마라도 챙겨드리자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에 들어와 살고 나니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친정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잊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생활비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친정 부모님 몫이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도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바쁘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자리를 피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쁘거나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죠. 그런데 이런 날이 많아지고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도통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이때 남편은 수입이 없고 나갈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주자고 생각했지만 그런 제 배려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가살이를 시작한 뒤로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저도 부모님도 굳이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랑 상의해서 얼마라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피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느 날 나를 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생활비 챙겨드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우리 생활비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아? 많이는 못 드리지만 다만 얼마라도 챙겨드려야지. 우리가 먹고 쓰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 그동안 남편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이해해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슬쩍 이야기하면 피하기만 하니까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의 표정이 바로 굳었고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은 드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곧바로 자신의 상황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잘 알잖아. 누구는 뭐 안 드리고 싶겠어? 나도 생활비 챙겨드리고 싶어. 근데 사업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고 나갈 돈이 천지야. 당장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드려? 저는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꼭 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안 된다고 제게 이해를 바랬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주야장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마치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아예 다시는 이야기를 못 꺼내게 확실히 매듭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정말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숨통이 조금 트이면 그때 반드시 친정 부모님을 챙겨드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저 남편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찌됐든 저는 이걸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낼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 저 혼자라도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부부에게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다 해결됐어요. 또 남편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일부 제 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정작 제 손에 쥐어주는 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까? 이것저것 제외하고 보니 드릴 수 있는 돈이 한참 작았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받아준 그 마음이 자꾸만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그래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몇 장 더 꺼내서 생활비를 담은 봉투에 더 채워 넣었습니다. 그냥 내가 더 아껴 쓰고 고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어떻게든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확실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문제는 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요. 어찌됐든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전부 제가 벌어서 챙겨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매번 손사래를 치셨어요. 우리가 이 돈 받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너희가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얹혀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억지로 봉투에 넣어 부모님 손에 쥐어드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부모님 방에 몰래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생활비를 드리는 대신 쌀이나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을 한가득 싸서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게 제 나름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았고, 남편도 기가 덜 죽을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부모님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남편은 이 과정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드리는지,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묻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자기 몫을 내놓은 적도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어요. 지금은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조금 더 버티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아무런 기약도 없었으니까요. 매달 월급날이 오면 기쁘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계산부터 하게 됐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생활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 와중에 어느 날 결혼한 친한 친구에게서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구를 저도 웃으며 축하해 줬어요.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 저도 다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축하하고 나중에 한번 보자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친구의 임신 소식이 기쁘면서도 부럽더라고요. 가정을 꾸리면 자연스럽게 이세를 꿈꾸게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우리는 아직도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돈은 모이기는커녕 그냥 흘러가고만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임신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생활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답은 없었고 막막함만 가슴에 차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막막함이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같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버거운 날이 많아졌어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이를 가질 시기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쯤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그만 정리하고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도 한정돼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 않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울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사위로서도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진짜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고단한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다고. 상황이 나빠서 그렇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고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은 너무 오래 끌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접고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업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평생 후회될 것 같다는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 마음속의 불안을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이번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니까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내로서 그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하는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이 생겼으니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을 위해 남편도 한 발 물러선 거니까 저 역시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제 일상은 늘 비슷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집안일을 돕고 남편을 챙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생활은 거의 전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전보다 밝아졌고 전화통화도 잦아졌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약속했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사업이 서서히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큰 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남편의 사업은 예전처럼 잘 나가지는 않아도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거래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수입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던 날 저와 남편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남편은 제 등을 두드리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동안 자신을 믿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혼자서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서 너무도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다고.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소소한 꿈도 나눴어요. 남편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둘이 살 집을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월세라도 좋으니 우리 둘이 살 집을 바로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희생과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휘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 행복이 아주 잠깐일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의 사업은 그 이후로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크게 잘 나가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남편을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도 자신감이 붙은 듯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작은 월세집 하나 정도는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처가살이를 끝낼 수 있겠구나. 부모님께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겠구나.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친정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희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빚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지낼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남편이 작은 월세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잘 됐다고 축하해 주시면서 한편으로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까우셨던 거죠. 월세로 나가는 돈을 모아서 빨리 집을 장만하기를 바라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는데 월세집만 전전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빚을 내셨습니다. 이제 남편 사업도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만 버티면 작은 전셋집에서 살다가 부담 없이 집장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셋집을 알아보셨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말았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꼼꼼히 잘 알아본다고 알아보셨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걸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묻자 부모님은 괜히 너희 걱정시킬까 봐 말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부모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셨어요. 또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부담만 줄까 봐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 괜히 초치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도움도 구하고 발 동동거리며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희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선택까지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제 막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벼랑 끝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괜히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걱정 끼쳐서 일에 방해되면 어쩌냐고. 이런 순간까지도 남편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한동안 소가리를 했죠. 자려고 누우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힘든 순간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무래도 남편한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모든 일을 밀어서 고생하시게 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시려다가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남편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계기라는 것을요. 전세 사기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제 마음은 온통 친정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그 표정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숨기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나아졌고 당장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누구 도움으로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처지에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우리 아직 집도 못 얻었는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알겠다면서 뭐라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돈 한 푼 안 냈어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여유되는 만큼 얼마라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받은 은혜를 갚는다고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건데 남편은 그런 제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되물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남편의 사업도 어쩌면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도와주시려다가 사기당한 건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꼭 다 갚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 못하냐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보더니 자기 상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약속했지.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불안한 상태에서 도와드리는 건 안 돼. 내 말은 확실하게 수입 일정해지면 그때 도와드린다는 말이었어. 남편이 제게 늘어놓은 말들은 전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불안하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는다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본다고 했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냐고 했어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쓴 집세, 밥값, 공과금은 다 어디서 나왔냐고.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이 대신 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매달 얼마씩 챙겨드리기는 했지만 정말 작은 수준의 금액이었다고. 마음은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여유가 안 돼서 진짜 조금밖에 못 드렸다고 했어요. 내가 봤을 때 도와드리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우리도 힘들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숨통 트이니까 월세집 얻어서 나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차라리 월세집 얻을 보증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내가 진짜 변명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타이밍이 좀 그렇다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남편은 계속해서 지금은 아니라며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부모님 집이 어떻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안 도우면 언제 돕냐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안 도와주면 나중에도 안 도와줄 것 같다고. 지금이 제일 힘드실 때인데 그때 손 내밀지 않으면 언제 내밀 거냐고 했어요. 집 다 넘어가고 그때서야 도와드릴 거냐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죠.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게 도리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은 끝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하더니 끝내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전셋집 얻어달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건 알지만 그래도 순전히 다 장인 장모님이 마음대로 저지른 일인데 그걸 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신 빨리 집 얻어서 아이 갖고 싶다며 겨우 번 돈 다 드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아예 안 나올 거야? 이때 저는 남편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빨리 집을 얻고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부모님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돈을 어디서 더 구할 수 있을까? 남편은 그런 조금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고 무조건 도와드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힘들 때는 당연하게 기대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가장 먼저 선을 긋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분명히 봤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저는 남편에게서 마음을 거둬들였습니다. 화가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이죠.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같이 책임지게 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남편 대신 혼자서라도 부모님을 돕기로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 들어가는 제 모든 돈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든 용돈이든 이제는 단 한 푼도 남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5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기에 신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의 신혼집을 마련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 한 푼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내놨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한테 다 들었다고,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이어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남편은 급히 변명을 덧붙였어요. 근데 내가 집을 사준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보태준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우가 말하기를 신혼집을 얻을 때 절반 이상을 남편이 대줬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작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받아주고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은혜는 외면한 채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모른 척하고 네 동생만 도와줄 수 있냐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집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분들이야. 너는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니? 저번에 내가 부모님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도와줄 상황 아니라고 딱 선 그었잖아. 그래놓고 동생 신혼집을 마련해줘? 우리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고 네 동생한테 쓸 돈은 있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본인도 사람인지라 고개 빳빳이 들고 감히 제 얼굴을 볼 생각을 못했겠죠.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생활비 얼마라도 드리자고 했을 때도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니 네 동생 신혼집 마련해줄 생각은 하고 있었냐고. 네가 힘들 때 네 동생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네 동생한테 신혼집을 해주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도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동생 신혼집이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도와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사실 동생 명의로 사둔 땅이 하나 있었거든.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이 망하기 전 저 몰래 동생 명의로 작은 땅을 하나 사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르자 그걸 팔아서 신우 신혼집 마련에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감정까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건 우리 부모님인데 그 은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사실을 내게 비밀로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작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외면하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사람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이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정리할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그동안 제가 남편 대신 부담했던 돈들이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는 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벌어서 썼고 남편에게 들어간 돈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들을 전부 정리해 남편에게 청구했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고 얼마를 언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하나하나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책임 역시 분명히 물었어요. 은혜를 외면하고 가족을 선택적으로 대하며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점을 근거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얼굴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제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제 돈을 쓰던 사람의 얼굴이 그날만큼은 참 우습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과거에 신우 명의로 땅을 사둔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복수와 동시에 남편이 정당한 책임을 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은 알고 보니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던 것이었고 뒤늦게 깨어난 뒤 정상적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보증금은 결국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부모님은 그제야 한숨을 놓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제 삶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의 인연은 길게 끌수록 내 인생만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옳은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제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인생까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제대로 걸러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참에 사람 하나 제대로 걸러내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